어릴 때 꿈은 그냥 유능한 기술자,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정 형편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앞섰는데요. 고등학교 때 좀 가서는 사회복지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걸 운영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정시까지 하게 됐잖아요. 네. 이것은 고아원을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그냥 운명처럼 제 앞에 마이크가 잡혀 있었고요. 네. 근데 그때 현장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일반 직장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설날 같은 날 설날 아침에 퇴근시키고 네. 휴일은 아예 뭐 없으니까 많이 열이 받아 있었던데 때마침 이제 노동잡이 만들어질 때 저도 모르게 나서게 됐더라고요. 그렇구나.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안녕하세요.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정치부 윤채영입니다. 오늘은 재선 국회의원이신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워낙 전국 현안이 바쁘지만 또 대표님을 알아보는 시간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 요청드렸습니다. 먼저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부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님 과거 부모나 가족 관계 그리고 현재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아버지는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지금 90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 계시고요. 네. 제가 원래 5남매 중에서 장남이었는데 네. 한 10년 정도 전에 쌍둥이 동생을 한 명 더 찾아가지고 6남매의 맞이, 네. 그 2남 4녀 맞이고요. 자녀는 지금 딸 둘에 네. 아들 한 명, 큰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손주를 낳아서 큰 손주가 4살, 와. 그다음에 딸아들 쌍둥이 손주를 또 낳았어요. 와. 걔들이 이제 돌을 지나가지고 14개월 됐는데 제가 자식도 3명을 낳고 또 손주까지 낳았으니까 제보고 벌써 애국자라고 많이 그러네요. 이렇게 가족끼리 명절 때나 보면은 되게 이렇게 반갑겠어요. 가족들도 많아지셨고. 그렇죠. 이제 우리 어머님 슬하에 6남매 그 밑에 이제 손주들 또 그 밑에서 또 손주까지 낳았으니까 그러게요. 한 모이면은 뭐 한 30명 이상 되셨고죠. 명절 때 네. 집이 막 터져 나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설 명절이나 이럴 때 오히려 의원님들 더 바쁘시잖아요. 근데 또 가족들 보시는 데는 괜찮으신가요? 뭐 아무리 이제 바쁜 정치 일정이 있어도 네. 또 우리 명절 때는 가족이니까 가족들과 이렇게 따뜻한 시간도 보내야지. 가족들 지지 없으면은 그렇죠. 정치 활동도 맞아요. 못 합니다. 의원님 태어나신 곳은 경남 합천이시네요. 예. 그렇죠. 합천은 태어나기만 태어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사실은 잘하신 곳은 네. 초중고를 그냥 부산에서 다 다녔기 때문에 부산이 제2의 고향이고 네. 그 군대 다녀와서 이제 울산으로 왔기 때문에 울산은 얼떨결에 돈 벌러 올라왔다가 제가 이만큼 정치인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구나. 우연한 기회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합천에서 태어나시기만 하셨고 네. 부산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보내셨는데 네. 좀 찾아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좀 네. 자랐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제 여동생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부잣집에 한 명을 보냈죠. 그걸 이제 44년 만에 네. 찾게 되는 KBS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시절에 봤던 게 그런 기억이 아픔도 나요.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또 잘 극복해서 네. 제가 이렇게 재선국회의원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어린 시절에 의원님의 성향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반장 뭐 도맡아 했다든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고 뭐 조금
솔선수범할 일이 있으면 내가 조금 일을 하고 네. 좀 부지런하고 좀 싹싹한 네. 그런 그냥 아이였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 뭐 자주 보긴 하는데 야, 이 친구가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고 네. 이렇게 정치로 나갔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죠. 근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떤 환경하고 네. 부닥쳤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나서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살아왔던 시기가 이제 군부 독재가 한참 극을 달할 정도로 좀 독재가 심한 그런 시기에 네. 이제 그 직선제 정치, 호언철폐 이렇게 역사의 어떤 격변기 네. 이럴 때 누군가는 또 나서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그냥 나섰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어릴 때 의원님 꿈은 어떤 거였어요? 어릴 때 꿈은 그냥 유능한 기술자,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가정 형편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앞섰는데요. 고등학교 때 좀 가서는 막연하게 다음에 내가 잘하면 사회복지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 네.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걸 운영하면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회에 부닥끼고 제가 이제 정시까지 하게 됐잖아요. 네. 이것은 고아원을 100개도 만들고 200개도 만들고 다른 복지관을 더 엄청난 복지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처음에 꿈은 소박했지만 네.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네. 새로운 꿈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럼 어린 시절에도 어쨌든 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직업을 좀 생각을 하시긴 하셨네요. 네, 조금 어릴 때 뭐 이제 종교적인 영향도 조금 받은 것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봉사활동도 고등학교 때 RCY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또 도움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서로의 협력과 이렇게 합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맞아요. 조금 그런 게 그냥 생활화됐던 것이 어느 날 이 시대가 바뀔 때 저한테 뭐 정치의 기회도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님 혹시 MBTI 검사 해보셨어요? 예, MBTI. 그 E와 I 성향이 있잖아요. 예. 외향형과 내향형 중에 어떤 게 나오나요? 제가 검사니까 외향형으로 나오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내향적이기도 하고 아, 또 MBTI가 네. 다 정확하지는 않다. 네. 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제2 성향이다 이러니까요. 네. 우리 딸 나이는 다른 사람이 다 속고 있는 거다. 이럴 정도로. 즉흥적이신데. 근데 이제 사실은 내가 조금 뭐 계획적으로 보이지만 또 적극적일 때 있고 네. 또 할 때는 좀 감성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성적으로도 행동하고 그 사안에 맞게 이렇게 네.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이라고 하면 되게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향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도 좀 내성적이기보다는 뭐 리더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조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하고 뭐 어디 놀러를 간다 이렇게 하면 제가 챙기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네. 다 도움되는 일이잖아요. 네. 내가 할 일 다른 사람 대신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세상 다른 살아가는데 사람들 이 시에 입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쵸.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산의 사상공단에서 그 용접공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뭐 방위산업차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무를 취급하는 곳이었어요. 그 전차바퀴의 고무, 네. 뭐 청소는 개머리판의 고무, 이렇게 네. 사실은 고무 공장이에요. 하루 일하고 나면은 호를 풀면 네. 시커먼 덩어리가 그냥 한 주먹씩 나왔어요. 또 도저히 목욕을 하지 않으면 퇴근할 수가 없고. 네. 그때 방진 마스크도 제대로 안 줬어요. 지금 같으면 폐암 걸려서 다 죽었을 텐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제도 대구조선소에서 이제 용접일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때도 뭐 정말 현장은 열악했죠. 한 달에 철야 특근을 많이 할 때는 15개까지. 뭘 15개까지? 철야 특근. 철야 특근.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해야 되잖아요. 네. 저녁에 퇴근하지 않고 아침에 퇴근을 하면 좋겠지만 네. 안 하고 그 다음날 저녁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회사에서 밥 회사에서. 먹고
못 자고 일을 하는 거죠. 아, 그쵸. 좀에 졸면은 와서 망치 두드리고 막 깨우고 그러죠. 이제 그래서 막 인간이 아닌 거죠. 노동을 짤 수 있는 만큼 짜는 거죠. 그게 그 제도 조선소에서도 그랬었고 네. 이제 80제가 6년도에 군대 제대를 하고 현대차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가니까 네. 예, 지금 현대차 되게 좋은 회사로 네.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그쵸, 굴제 그 선호하는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거의 뭐 탑클래스에 네. 속하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줄을 서면 들어갔어요. 아. 이번 주에 한 500명 뽑고 다음 주에 또 500명 막 뽑고 그 사이에 또 몇백 명 퇴사해요.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안 좋은 회사니까. 매일 12시간씩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 당연하게 출근? 일요일은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노동가 비죠. 무조건 출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막 교대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일해도 실제적으로 이제 임금은 한 20만 원도 채 못 받고 내 차를 산다, 내 집을 산다 꿈에도 못 꿨죠. 현대차가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 87년도 60항쟁과 함께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네. 제가 메가폰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임금도 오르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내 복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다닐 만한 회사가 된 거죠. 그러한 과정에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죠.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구속되고 수배되고 해고되고 싸우고 막 어떤 데는 진짜 분신도 하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투쟁들이 속에서 오늘의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그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 전체의 어떤 근익은 물론이고 사회의 어떤 분배의정의 실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렇게 역사적 성과는 있는 거죠. 그쵸. 다소 뭐 이렇게 대기업 노조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같이 올렸던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노동자 운동이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자들의 그 처우 개선을 하는데 앞장을 서신 거잖아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그때 시작했죠. 그럼 노동조합 노조장 노동조합에- 위원장을 하셨던 거예요? 위원장은 하진 않았고요. 네. 제가 노동조합 처음 만들 때가 25살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00명에 한 명씩 대표인 네. 대의원도 하고 아, 우리 전체 재정이 제법 그래도 네. 그 조합원이 많으니까 몇백억 되는데 거기에 총괄하는 총무부장도 하고 또 한 개 공장도 커요. 제가 1공장이라는 그 성농차 만드는 공장인데 한 3,600명 됩니다. 그게 노동조합 이제 대표도 하고 전체 노동조합을 조직을 총괄하는 네. 조직적인 실장도 하고 이렇게 이제 10년 정도 조합 간부를 하면서 현장에서 임금이나 단협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올리는 것이 좀 한계점에 왔을 시죠.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뭐 의료개혁을 하자, 교육개혁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많았는데 분출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정치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치의 직접 정치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은 것이 IMF가 오면서 이제 정례고 네. 바람이 확 불었던 거죠. 여기 그만두시면 갑자기 갈 데 있으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네.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차를 다니다가 갑자기 잘리면 네. 뭐 대우차나 상용차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듯이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과 마찬가지다. 대투쟁이 일어난 거죠. 정례고를 반대하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96년 말 97년도 그 노동법 개정이라는 큰 투쟁이 한 달 동안 이렇게 벌어졌고 네. 그때 정리해고법이 통과됐던 것이 네. 다시 2년간 유예되는 노동자들의 정치파업 투쟁으로 해서 유예되는 네. 그런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각을 한 것이죠. 우리 대표를 정치권으로 많이 보내자, 국회로 보내자, 지방의회로 보내자. 이때 이제 제가 선발대로 뽑혀가지고 그 98년도 지방선거 당시 제가 나이가 36살이었는데 네. 이제 기초의원으로 출마해서 북구의원으로 당선된 거죠. 그 사이에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당시에 내가 이렇게 앞서서 이 노동 현장의 처우 개선에 내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계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운명처럼 제 앞에 잡고 마이크가 계셨어요? 잡혀 있었고요. 네. 이제 그때 현장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일반 직장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군부 독재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그 군사 문화가 그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요구들이 분출했을 거 아닙니까? 요구들이 1번부터 해서 몇십 번까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1번. 네. 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네. 두발 자유화였어요. 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두발 자유화를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그 현장이 얼마나 군대처럼 이렇게 통제하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의 어떤 사회였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그러게요. 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내놔라 하는 이제 그 권리의식이 삭튼 것이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명절 때 설날 같은 날 설날 아침에 퇴근시키고 네. 휴일은 아예 뭐 없으니까 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반에 전이 보면은 우리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직 회사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당연히 놀아야 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2개 또는 3개를 쳐가지고 고까매길 때 반영해서 임금을 작게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열이 받아 있었던데 때마침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저도 모르게 나서게 됐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때 그 노동운동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데까지 이제 발판이 되는 예, 거예요. 엄청난 이제 노동조합 운동은 정치 운동을 하는데 밑거름도 되었고 발판도 되었고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는 네. 당연하게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과거에 일반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우리는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님은 계시지만 기자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권익이 더 세해지는 것이고 이렇듯이 꼭 정치하는 사람이 판검사 출신만 정치하고 대학 교수 출신만 정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국회에는 가면 지금도 좀 편향되게 특정 직종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가다 대표하다 보니까 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나갔을 때는 노동자들, 서민들, 정치 상인들 위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은 억수로 좀 터부시되고 네. 실제적으로 자기 이해 집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향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독일과 같이 이제 이렇게 비례대표 총량을 더 키워서 600명 되는데 반은 비례대표니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영남에는 뭐 그냥 국힘당, 호남은 민주당, 지역 정치가 그냥 그대로 국회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계급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네. 좀 제대로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한계가 거죠. 있다. 예. 네. 그 의원님 자랑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전사로 복무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부드러운 모양새라 가지고 안 믿는데 공수도 너무 고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진보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거 때만 되면 종북 공세에 좀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종북이라는 게 웃기는 게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내한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선거 되면 또 종북 이야기합니다. 근데 종북 이야기할 때 제가 특전사 출신이다. 이러면은 상당 부분 이렇게 종북 공세를 방어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했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이념 논쟁이라는 게 좀 웃기는 게 저희 고향이 합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다고 대부분 기자님들이 그리 판단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면 당연하게 자기 좌측에 있으면은 조금 이제 종북 공세하는 그런 경향이 그동안 그런 경향이 억수로 이리 진한데요. 네. 제 고향에 가면은 아재들이 이래요. 막 정치 이야기 하다가 네. 아재요. 제가 종북인결 하면 너는 아니지. 우리 종북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연공세라는 게 괜히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 남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 우리 진보당에 있는 의원들도 누구보다도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갈까
하는 측면에서 네. 이런저런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을 좀 이렇게 실현시키려는 노력들을 소수 정당이지만 이제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제를 선도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의 어떤 복지 모델이나 이런 어떤 사회 대개 과제 중에서 상당 부분 어떤 성과를 저희들은 만들어 왔다 생각하거든요. 네. 어석은 작았지만 네. 성과를 만들어 나오는데 우리 진보 정당의 역할이 있었고 네. 앞으로 진보당의 과제이기도 합니다.